반갑습니다. 심귀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내 머리맡의 사유로 현상학적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판단 중지의 일상적 의미와 현상학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현실과 또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 설명이 되면은 사실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학문적인 의미보다는 일상적인 의미로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현상학에서 그 판단 중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운 사례들이 혹시 이 개념에 좀 치밀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 좀 친숙해져야겠죠. 친숙해져야 개념들을 복잡하고 낯선 개념들을 이해할 때도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바도 있어요. 사례들만 기억을 하고 그 현상학적 의미 그리고 중요한 어떤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우려도 됐는데 그래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것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면 여러분들이 원서를 직접 읽거나 논문을 볼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판단 중지의 과정을 후슬이 어떻게 환원으로 설명해 나가는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책에서 69쪽에 보면 제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적어뒀습니다. 세계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주하고 일상적 삶을 누리고 있는 세계로부터 잠시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후슬은 이를 위한 개별적 단계, 즉 형상적 환원과 선험적 환원의 단계를 제시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판단 중지가 수행된다고 해서 세계의 존재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괄호쳐서 분류될 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판단 중지한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환원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잡한 현상이나 개념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내려고 하는 것겠죠. 후설은 본질 파악을 위해 이 환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 사실이나 상황, 경험 등을 자유롭게 변형해서 본질을 파악하겠다는 거죠. 본질이란 또 뭘까요? 아마 설명하지 않아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지? 라고 아마 여러분들 다들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본질 맞습니다. 바로 이 책을 이 책이게끔 하는 그것, 즉 사물을 그 사물이게끔 하는 그것,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어떤 것, 이게 본질이라는 거겠죠. 후설은 자신의 현상학을 본질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롤 뽕티가 지각의 현상학 서문에서도 현상학이 만일의 본질의 학이라면 이라는 말에서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후슬의 현상학이 본질의 학이라면 현상학은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후슬은 본질 파악을 본질 직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 친구가 전학을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친구의 첫인상을 보고 우리는 일단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첫인상이 그 친구 자체를 드러내 보인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밥도 먹어보고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놀아도 보면서 그 친구를 점점 알게 되고 그래서 첫인상과 다른 그 친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비로소 이 친구는 이라고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질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친구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삼각형이 이렇게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요. 조그말 수도 있고요. 또 직각삼각형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삼각형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변형을 통해서도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 친구와 그 삼각형. 바로 이것이 본질이라고 후슬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질 직관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로운 변형이겠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낡고 또 때로는 조금 찢어지고 해도 이 책은 이 책인 거죠. 자유로운 상상이나 자유로운 변형, 그게 첫 번째 단계죠. 그런 것들이 서로 겹치고 합치하는 과정 중에 종합 통일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자유로운 변형, 두 번째 그러한 자유로운 변형을 통해서 겹치고 합치된 것이 통일되는 것,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 무수히 많은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파악해내는 것, 그것이 본질 파악이고 본질 직관이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변경한다는 것, 후슬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상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후슬에게 있어서는 자유롭게 변경한다는 것은 임의적인 거죠.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임의적으로 얻어진 다양한 모습의 사물들, 이걸 이제 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A라는 시점에서 이 책의 모습, B라는 시점에서 이런 모습, C라는 시점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매 순간 데카르트처럼 그 순간에만 있게 되면 지속성이 없어지는 거죠. 존재하는 것은 순간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설은 파지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의 것, 그런 것들이 중첩이 되어서 A 시점, B 시점, C 시점에 있는 것들이 중첩되어서 이것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자유로운 상상의 것들은 이 본질을 직관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죠. 오늘 이 친구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내일은 조금 달라졌어. 그래, 어제의 모습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또는 어제의 그 친구가 오늘의 그 친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후슬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시간의 흐름은 그래서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후슬에게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슬에게 파지가 없다면 늘상 새로운 것만 남게 되겠죠? 새로운 것만 남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인 본질을 파악해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식을 설명할 때 다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어쨌든 파지는 지나간 것에 대한 의식이죠. 그 의식이 지금에 영향을 미치고 또 동시에 다가올 것에 대한 어떤 지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후슬에게 있어서 본질은 플라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슬에게 있어서 본질은 그 객체 속에 있는 거죠. 그 각각의 객체들 속에 그 본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라톤적인 의미에서 이 본질과는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적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계가 형상적 환원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형상을 파악해내는 거죠. 형상적 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후슬의 본질 파악은 본질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후슬은 이 본질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 초월적 본질이고 또 하나는 의식 내재적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식 초월적 본질이라는 것은 의식에 간접적으로만 알려지는 것, 이것을 의식 초월적인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 내재적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속에 즉각적으로 파악되는 것을 의식 내재적 본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월적이라는 것은 넘어서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파악되진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내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식 자체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슬에게 있어서 실제한다는 것은 의식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후슬은 이런 방식으로 이원론을 극복하는 거죠. 모든 실제하는 것은 의미의 통일체이다. 이게 후슬이 실제를 파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형상적 환원에 그치지 않고 훗술이 선험적 환원의 단계로 한 번 더 나아가는데, 훗술이 환원을 시도한 목적은 무전제성의 원칙 때문이에요. 어떤 것도 전제하지 않은 순수 주관성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했고, 그래서 훗술은 그것의 근거를 물어 들어갔던 거죠. 훗술에게 실제는 의식을 떠나서는 사실 생각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실제가 의미의 통일로서 이해되는 것인데, 바로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훗술에게 있어서는 주관이고 의식입니다. 순수한 의식, 즉 선험적 영역에서도 휠레, 즉 진료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노에시스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노에시스가 바로 의식작용이에요. 노에시스가 의식작용이고, 의식작용은 진료를 통해서 의미 대상을 형성해내는 거예요. 훗술은 이것을 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미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장미. 그 장미는 그냥 장미였지만 내게서 새롭게 의미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장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장미가 내게 특별한 장미가 되었다고 해서 그 장미의 진료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술은 관념적이긴 하지만 의식작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관념론적이라고는 하겠지만, 훗술은 그 속에서 진료 또 대상이라는 의미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사실 오늘 설명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훗술의 환원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제 판단 중지가 훗술의 환원의 과정에 있다는 것, 그 환원이 형상적 환원과 선험적 환원 이 두 단계를 거친다는 것, 그리고 형상적 환원에서 본질을 파악하고 이 파악된 본질이 선험적 주관성의 어떻게 의미 통일체로서 구성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